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비바이오지 알파지 오메가 과강사 접김 김민성입니다. 네, 이번 녹화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여름 특강 때 제 수업을 듣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제가 수업을 할지, 그리고 아이비바이오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영상을 찍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화면은 잘 보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비 바이오로지는 어떤 식으로 제가 수업을 할지 이 수업 소개에 대한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이비 바이오로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아이비 바이오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고 그리고 그 강의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근데 저를 이제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현재 얼라이언스 에듀케이션에서 아비바이올로지를 가르치고 있는 김민성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제프 김이라고 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편하신 대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비바이올로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제가 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이 아이비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크게 네 가지의 대주제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각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 유니티 앤 다이버시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생명체들이 보통 이제 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form and function 어떻게 얘네들이 형성이 되었고 그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C에서는 interaction and interdependence. 얘네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또 어떻게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continuity and change. 어떻게 얘네들이 이러한 생명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또는 변화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level of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모레큘, 분자죠. 분자 수준에서부터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세포, 그리고 개체, 마지막으로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서로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느냐, 이렇게 좀 이제 우리가 알비바이올로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생물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생명체 기능을 하면서 얘들이 어떻게 이제 끝까지 살아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공부하는 것이 알비바이올로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IB 공식 커리큘럼을 사실 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크게 이 네 가지 토픽은 다음과 같이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토픽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자, 세포, 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B에서는 분자, 세포,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기관. 얘네들이 또 다양한 생물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생태계.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토픽 C에서는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생태계에서는 그러한 물질대사들이 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픽 D에서는 유전은 어떻게 일어나고 또 생태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IB 공식 커리큘럼을 만약에 그대로 따른다라고 하면요. 학생들이 이 논리적인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표기한 저 생태계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저 생태계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생물을 제대로 배웠고 이 생명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저 생태계라고 하는 토픽을 공부하는데 학생들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생물이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는지, 우리 생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얘들 무슨 기능을 하는지 이걸 아예 모르는 상태로 그냥 다짜고짜 생태계에 대해서부터 배운다? 아, 안 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배우면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비 바이올로지가 교육 과정이 약간 좀 이제 바뀌게 된 이후에 일부 학교에서는 그냥 토픽 A, B, C, D 이거 그냥 순서대로 나가는 학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갔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 자체를 따라가기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이 학생들 데리고 뭔가 이게 수업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학교의 선생님들이 저와 같이 이 실제 논리적 구성을 제가 바라보는 눈과 약간 좀 이제 국제학교에서 IB를 가르치시는 분들의 눈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이 바이오로지의 실제 논리적 구성은 IB에서는 우리가 생명 시스템에서 어떤 주요한 분자들이 있고 걔네들이 모여서 어떻게 세포를 만들며 얘네들이 어떻게 서로 모여가지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 화학 반응에서 얘네들이 어떤 물질들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 물질들이 어떻게 또 분해되고 합성되는 것에 따라서 더 고차원적인 기관이나 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부모의 형질이 어떻게 자손한테 넘어가게 되는 유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전부 다 성공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생물들은 어떻게 서로 생태계라고 하는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학교들이 어느샌가 생태계라고 하는 파트를 완전 맨 마지막 단원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가 지금 아이비 공식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냥 순서대로 ABCD로 배운다? 이러면은 아이가 아무리 똑똑한 아이라고 할지라도 이 학습 자체에 많은 큰 장애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목의 실제적 논리적 구성으로 공부를 하는 거는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아직 SL과 H를 지금 현재 고르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SL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제로 우리가 시험 형식 자체가 페이퍼 1 A와 B 그리고 2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시험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짧아요. 왜냐? 얘네들은 보통 굉장히 적은 분량을 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적은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HL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지 절대로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비 바우저를 제가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SL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받다가 파이널 거의 가까이 가가지고 선생님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HL은 그것보다 전원 서브 토픽 5개가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원A와 원B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 30분이 더 늘어난 2시간이고요. 문항수도 훨씬 더 많습니다. 원A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객관식 문제예요. SL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 30문제 나옵니다. 각 문제당 1점이에요. 근데 HL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간 객관식이 40문제나 나와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분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페이퍼 2 같은 경우에는 아예 2시간 30분이라고 하는 시험 분량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HL을 지금 현재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이 방대한 분량을 이제 혼자서 커버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은 꼭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진지하게 이거는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아이비 바이오로지를 혼자서 HL 코र्스를 이 엄청나게 많은 시험 분량을 대비하는 게 혼자서 가능하겠는지 이거는 반드시 네, 꼭 학교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한번 숙지해 보시고 충분히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도전해 보시고 결정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페이퍼 1A는 쉽게 말해서 객관식 문제들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페이퍼 1과 똑같은 유형이고요. 복잡한 문제보다는 단순 지식형 암기형 물질로 출제가 됩니다. 페이퍼 1B는 과거에 있었던 페이퍼 3와 똑같은 문제예요. 정확히는 페이퍼 3의 파트 1과 동일한 유형인데요. 실험 설계나 자료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좀 답을 맞출 수 있을지 실험 기반의 과학적 사고력과 분석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페이퍼 1B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페이퍼 2, 주관식인데 개념형으로 나오는 거. 기존 페이퍼 2와 동일한 유형입니다. 총점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SL과 HL. 30점이나 차이 나고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 페이퍼 2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 개념의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답안을 서술해야 됩니다. 얘가 제일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제가 좀만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과목 설명회나 혹은 이런 여름방학 특강 커리큘럼을 말씀해 주시는 과목별 선생님들마다 이제 자신의 과목이 굉장히 좀 좋은 과목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실 거예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로지에 대해서도 사실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약간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저는 좀 안 좋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암기만 해도 되는 과목이라는 오해가 좀 있거든요, 바이올로지가.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과학을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 기존의 과학이나 수학 이런 이공계열 쪽을 좀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요, 이걸 어차피 암기만 해서 되는 과목은 아니라는 걸 좀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문과나 상경계열 쪽을 가고자 하는 친구들이나 혹은 약간 예체능 쪽으로 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과학 과목을 한 과목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래, 내가 지금 물리나 화학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 외우기만 하면 어느 정도 비빌 수 있을 법한 생물 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S를 고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과학 과목별 점수 B를 보시면은, 바이오로지 HLS의 선택자는 모든 IB 과학 과목 통틀어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6.7점을 받는 학생들의 이 비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해요.
네, 이게 좀 안타까운 소리긴 한데, 학생들이 잘 못 모르고 선택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 아이비 바우지가 옛날부터 이랬어요. 과거서부터 잘 모르고 그냥 외우면 되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이 과목을 선택했다가, 네, 정말 마지막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비 바우지는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회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바른 공부법과 꾸준한 복습, 이해가 없다면은 절대로 6점 내지는 7점이 나올 수가 없는 과목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 형식에 있어요. 우선은 페이퍼 1A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객관식 개념형 문제예요. 간단한 개념 문제들이나 아니면 그림을 보고 얘는 지금 생물의 어떤 것일까 이런 걸 좀 이제 판단하는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우선은 이러한 객관식 문제들은 실제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 준비 부담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원에서 최대한 실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다 맞아야지 적어도 원비나 투에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 혹은 내가 실수로 잘못 쓰는 그래서 점수를 깎이게 되는 것을 만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A가 쉽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지 말고 철저한 공부 대비가 필요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1A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괜찮아요. 이것만 만약에 IB 바이오로지가 1A 형식으로만 나온다. 저는 솔직히 독학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1B부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1B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실험 데이터를 줍니다. 이게 실제로 논문에 나오는 그런 지문들을 약간 변형해가지고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게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문제로는 이제 어떻게 해서 나오냐? 보시다시피 suggest a reason. 이 이유를 제시해라. 왜 이 실험에서 지금 이 아미노에시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radioactively 지금 방사성으로 labeled, 표시를 했는가? 마크의 일정. 그러니까 이 실험 자료에 적용되는 아이버그지 개념 설명 문제의 유형이 출제가 되는데 내가 정확한 개념에 이해가 없다면은 네, 이거는 못 풉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절대 못 풀어요. 암기만 하면 이거 풀 수 있지 않을까요?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어느 정도 교과서 한 200페이지 도는 정도 되는 내용이라면은 저도 그냥 솔직히 외우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분량만 따지잖아요. SL은 진짜 분량 따지면은 교과서 한 600페이지 이상 나옵니다. H는 800페이지 이상이 나와요. 그거 현실적으로 다 외우는 거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IB를 하는 학생들은 생물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다른 과목들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는 몇 개 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개념 이해가 안 된다면은 이렇게 자료 해석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HR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explain the relationship 이런 식에 대한 이 실험에 어떤 사용된 기자재들 혹은 이런 생물들, 샘플들 얘네들의 어떤 이런 관계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global protein 뭐 어떤 이런 global protein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네가 얘기해봐라. 이거는 IB 바이오로지 개념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 키워드를 써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써야 돼요. 답을 써야 됩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페이퍼 2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섹션 A와 B라고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섹션 A의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인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야 되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원비와는 사실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실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섹션 A의 1번 문제가 좀 체감 난이도가 많이 높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문제 난이도를 떠나서 이 지문이 길어요. 발문이 길다 보니까 문제를 읽는 호흡이 길어서 데이터가 많고 체감 난이도가 그래서 좀 높게 나타납니다. 지금에서 이제 문제 보시면요. 이게 아직 문제 1번인데, 네, question 1 continued. discussion continues. 계속해서 이 문제가 이어진대요. 그래서 워낙에 실험에 대한 지문 길이가 이게 좀 길게 나타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놓치게 되는 부분이 분명 발생하게 됩니다. 섹션의 1번은 그래서 좀 어려워요. 계속해서 좀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섹션 A 1번은 복합적인 실험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는 약간 페이퍼 1B가 여러 문제가 섞여져 들어가 있는 1번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섹션 A에 이제 1번 끝내고 나서 2번 이후부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괜찮긴 해요. 페이퍼 1A의 객관식 문제가 약간 좀 간단한 단답형 서술형 문제 유형으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페이퍼 2의 섹션 B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생물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누가 뭐래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생물 시험은요, 2004년도에서 8년도에 치러졌었던 생물 임용고시가 전 제일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를 반드시 포함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서술해야지만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문제 보시면요. 11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가반응의 물질 A와 B를 쓰시오. 또한 구연산 회로와 전달계 중에서 과정 어느 것인지 그 이유를 쓰시오. 네, 우리가 저거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저 탄수화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비바로지 기준에서 배우는 탄수화물 관련된 카보하이드레이트 개념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두 번째 문제, 혈액에서 흐름 방식이 필요한 이유를 두 줄 이내로 쓰고 다른 기관의 이름을 쓰시오. 그리고 호르몬 이름 쓰시오.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 하나 잘못 쓰면요, 문제 틀립니다. 제가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느냐? 이게 섹션 B 문제랑 완벽하게 똑같아요. 이게 한글이냐 영어냐 그 차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저기 4점짜리, 7점짜리 저 말들 있잖아요. 저 4점, 7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조금 관과하는 부분인데 100점입니다. 100점이 높다는 소리는 단순히 두세 줄 적고 7점 받겠다는 약간 그런 마인드셋이라면 많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어요. IB는 특히 우리 바이올로지에서 섹션 B의 문제는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긴 서술형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문제가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한 문제에 저렇게 소문당 ABC로 딸려 들어가요. 세 문제가. 그래서 전체 배점이 15점짜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HL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선택해서 전체 30점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특정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IB에서 배웠었던 특정 바이오로지컬 키워드를 반드시 포함해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스펠링 하나 잘못 쓰면요, 혹은 서술 잘못할 경우에는 감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의 숙지와 키워드 중심의 반복 학습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바이오로지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럼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해야지만 7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무조건 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지만 6점, 7점이 나오느냐?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저기서 보시면요. 페이퍼 1, 페이퍼 2, 죄송합니다. 페이퍼 1A, 페이퍼 1B, 그리고 페이퍼 2, 그리고 practical work. 저것이 이제 IA가 되겠죠. 저 이제 전체 합산 점수들 우리가 파이널에서 이제 반영하는 건데, 6점을 받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최소 64점, 내지는 65점 정도만 받으면요, 그래도 6점 턱걸이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거기서 75점까지가 6점을 받은 학생들의 분포 비율이 나온다고 합니다. 7점을 받으면요, 전체 100점 만점에 76점. 안정권이면요, 전체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만 받아도 사실 7점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서부터 그랬어요. SL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렇게 H1도 마찬가지로 전체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만 받아도 7점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무조건 100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게 암기하려고 한다? 이거는 IB 바우지의 정확한 방법은 아니에요. IB 바우지를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공부하고 제대로 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요.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되 너무 지엽적인 내용까지 다 완벽하게 암기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그렇게 수험생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학부모님들이나 혹은 학생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학습을 좀 해야 되느냐 좀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그림을 먼저 자주 보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IB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생물이라고 하는 이 과목 특성상 그림을 자주 보고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지, 걔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기능을 갖출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거는 알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 위주의 학습을 꼭 반드시 하시고 익혀주시기 바라고요. 그림에 나타난 원리가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식으로 익숙해지도록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 이거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하는 자료인데요. 이제 왜 이런 구조를 갖출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과학적 원리들이 나타나는지 최대한 그림만이 보여주면서 거기서 제가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학생들한테 스스로 좀 질문을 던져주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는 방식으로 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시험이기 때문에 암기 없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거는 생물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통용되는 과목의 불문율이에요. 이건 암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다만,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더 심할 뿐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네모칸에 mRNA라고 하는 녀석 있죠? 맨 위에. 그리고 아래쪽에 tRNA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저 mRNA냐 tRNA냐 저거 지금 이제 철자 하나 이거 바꿨다고 해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로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 답안을 써내려갔을 때 혹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내가 써내려가려면은 IB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키워드를 반드시 숙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이제 좀 어떻게 강의를 하느냐. IBM 어려운 점은요. 이게 사실 장점이나 단점인데 진짜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성실한 학생들은 생각보다 점수가 좀 잘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게 혼자서 성실하게 잘하는 거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왜냐? 바이오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만 반복학습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대학량의 개념을 혼자서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매 수업 후에 아이들한테 빈칸 채우기형 숙제를 통해서 키워드를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는 개념 정리 문제를 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할 때 이제 좀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게 어느 수준까지 내가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 시험을 좀 대비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진짜 학생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의대 편입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까지 막 그런 개념까지 아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거 답안에 썼다고 해서 추가 점수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이비바로지는 본인들이 가리키는 이 커리큘럼에 나오는 키워드들을 반드시 선별해서 써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맞게 쓰면 모를까, 잘못된 서술에다가 오히려 감점되는 경우 있어요. 더 막 심화된 서술 내용 썼다고 해서 점수 안 줍니다. 정확한 키워드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오는 필수 개념만 선별해서 가르치고자 합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본인의 학교에서 아이비 공식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제 수업을 한다. 그렇다면은 이게 논리성이 좀 부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연결을 고려한 방학 커리큘럼을 통해서 학기 중에 GPA 관리 수업을 좀 연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이게 아이비가 2년 과정이다 보니까 공부할 양 대비 학습 컨텐츠가 좀 약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출문제는 당연하고요. 학원에서 제가 따로 자체적으로 제작한 문제들을 제공을 통해서 제 아이들이 숙제가 너무 많아서 곡소리가 나면 곡소리 났지 공부할 양이 없어가지고 곡소리가 나는 이런 불상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타 강사의 정의가 학생들의 점수를 최대한 많이 이끌어서 최대한 고득점 받게 하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1타 강사가 될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1타 강사의 정의가 최대한 많은 학생들 점수 최대한 잘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1타 강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긴 말 안 하겠습니다. 결과로 증명합니다. 저와 함께 했었던 학생들 최소 6점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다 7점 나왔었습니다. 안타깝게 1점 모자라가지고 리마크 맡긴 학생들 7점 받았습니다. 가운데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정말 기특하면서도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구누구 학생들처럼 올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방학 때부터 저와 같이 이제 수업을 해가지고 6점을 받은 학생입니다. 정말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11월 달에 보아야 되는데 시험을 저와 여름방학 이제 7월, 8월 그때쯤에 만났습니다. 불과 3, 4개월밖에 못 만나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조금만 더 일찍 만났으면은 무조건 7점 받을 수 있을 법한 학생이었는데 아쉽게도 3점 차이로 6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총점 43점으로 전체적인 결과는 만족스럽게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7점 나온 학생들을 수두룩합니다. 아이비 바버지는 단순히 외교만 해서 되는 수업 절대 아닙니다. 아이비에서 요구하는 개념과 키워드를 얼마나 내가 잘 선별해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캐치해서 공부를 최선의 최대한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느냐 이 싸움이 저는 아이비 바이오로지에서 고득점을 받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개념 강의는 먼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는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아무리 그림 보고 이게 말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머릿속에 이게 어떻게 실제로 작용하지? 하는 게 없다면은 이게 이해하는 게 매우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같은 이런 영상 자료 같은 거 찾아봐서 아이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좀 좋겠다 싶으면 이런 자료들이 있다면은 최대한 영상 자료들 많이 활용해 주어가지고 이게 사실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식으로 수업에 녹이냅니다. 그리고 수업만 들어서는 아이들의 이제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다 외우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용 이런 간단한 문제들 빠르게 풀고 개념을 체크해 줄 수 있도록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사실 좀 좋아하고 저를 잘 어필할 수 있는 이제 좀 컨텐츠라 생각합니다만 IB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만 특히 바이올로지는 키워드 중심입니다. 키워드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키워드 연습할 만한 컨텐츠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수업이 끝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빈칸 채우기 숙제를 줘가지고 달달달 쓰면서 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소한 이 키워드가 여기서 지금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개념 정리하는 걸로는 그러면 시간 대비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오고 절약이 돼서 다른 과목을 공부할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 채우기 숙제를 통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키워드들의 스펠링이나 개념들, 이런 거 정리하는 것들을 저는 좀 고수하고 있고요. 당연히 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문제풀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 시험 범위마다 조금씩 이제 아이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상이하게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방학 특강이 끝나게 된다면은 토픽별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학생들의 GPA 관리 기간 때 이제 방학 특강 끝나고 난 이후에서부터는요, 이제 학교마다 이제 토픽에 따라서 문제를 이제 따로 그 범위에 맞게 제공해 주고 있고, 실제로 이제 방학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방학 특강에 배웠던 개념들을 기반으로 문제풀이반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반을 따로 제가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 배웠었던 토픽에 대해 좀 심화된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서 왜 이 키워드가 쓰일 수밖에 없는지를 저는 학생들한테 좀 더 녹여내고자 합니다. 이걸 개념 강의 때도 사실 녹여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문제풀이용 강의로 완전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DP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널 봐야 돼요. 근데 이 학생들은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의고사 이제 쳐야 됩니다. 먹 테스트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파이널 먹 테스트에서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이제 페이퍼 1A와 1B, 그리고 페이퍼 2, 이거를 한번 제가 아이들한테 실제 시험이라 생각하고 문제 시간 재봐서 네가 한번 풀어봐라.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서 올려주면 제가 그거에서 어려웠었던 문제들, 약간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의 문제들, 최대한 다 같이 설명하면서 어느 개념에 구멍이 났는지 그런 걸 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우선은 방학 특강형 복수 퀴즈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실력 점검을 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복수 퀴즈를 일단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 퀴즈를 해설을 하는 영상들 제가 나중에 추후에 필요하다면 따로 찍어서 아이들한테 보내주고 있고요. 이게 방학 특강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학교 아이들이 사실 다 같이 들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 이제 좀 이런 소수 수업보다는 여러 명에서 이제 좀 듣게 되었을 때 내가 배웠었던 이 개념에서 나는 얼만큼 알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좀 평균을 낼 수가 있어요. 유의미한 평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 너무 좀 아이들 학습 부담감 너무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싶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래야지 좀 약간 아이들이 객관적인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더라고요. 나는 이번 문제가 어려운 줄 알았어가지고 10점 만점에 막 4점 받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막 평균적으로 7점, 8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토픽이 어려웠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어느 부분이 좀 실력 점검적으로 많이 어려웠었는지 혹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방학 특강형 복습 퀴즈를 저는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비 바이올로지는 너무 분량이 많아요. SAH에 공통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수업에, 그러니까 멍 때리면서 그냥 수업만 끄덕거리면서 들으면 안 됩니다. 노트 정리 꼭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스스로 이 개념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한 노트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다른 학생들이 제가 하도 닥달해가지고 이거 숙제로 내라. 너네 노트 검사 할 테니까 노트 정리 따로, 반드시 따로 해라. 내가 주는 수업 자료에다 끄적이는 건 노트 검사가, 노트 정리가 아니다. 너희들이 따로 이런 식으로 노트를 정리하는 게 진정한 노트 정리다. 라고 하면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제가 피드백을 줍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약간 좀 성차별적인 발언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남학생들 이게 진짜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이런 거 왜 꼭 해야 됩니까? 우리 IB 시험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닥달 안 해요. IB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닥달을 해야 돼요. 왜냐?
서술형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요. 거기서 얼마나 자기가 잘 쓰냐에 따라서 점수가 갈립니다. 여학생들은 그걸 어느 정도 좀 잘 돼요. 연습을 잘 안 하는 학생도 그게 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남학생들은 이게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남학생들을 위한 다른 컨텐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노트 검사를 통해서 관리를 한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위클리 테스트를 봅니다. 여기서는 아이들이 리뷰 퀴즈는 사실 그 당일에 배웠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만 공부하다 보니까 실력적으로 사실 이 실력이 좀 단편화된 경향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에는 매 주차마다 배웠었던 이 개념들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녹여내서 실제 시험이라 생각하고 페이퍼 1A, 1B, 2에 대한 내용들을 최대한 꾹꾹 눌러 담아서 아이들이 힘들어할 만한 혹은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담아서 이제 테스트를 보도록 시킵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공부가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이 이 자투 리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강조를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걸 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원장님의 이제 말씀 중에 가장 좀 와닿았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은, 자투 리뷰를 해야지만 아이들이 좀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학습 약간 참여도를 이제 좀 유도하고자 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거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었어요. IB 시험상 독학을 통해서 사실 7점 받을 수 있는 학생들 많아요.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독학을 해서 점수를 잘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서울대, 하버드대학교 잘 가는 방법 알아요. 수업 예습 잘하고 복습 잘해서 공부 열심히 하면은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행에 못 옮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습 잘하고 복습 잘하는 거 혼자 하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저 같은 선생님들이 얘들아 이거 빨리 올려라 올려라 이렇게 좀 약간 닥달하면은 계속 이제 아이들이 좀 푸시를 해주면은 당일 수업에 대해서 억지로라도 계속 아이들이 리뷰를 하고 질문을 올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학습 참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수업 직후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이 수업에 대한 내용들 제가 뭐 억지스러운 거라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하나는 올려라. 내가 답변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달아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자투 리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생들이 이 여름방학 커리큘럼 때 최대한 이제 이 커리큘럼을 따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여름방학 때는 제가 이제 프리디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1주차에서는 제가 이제 이 생물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 모레큐들은 무엇이냐.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2주차에서는 메타볼리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볼리즘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는 어떠한 이런 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 논리적 연결을 해서 실제로 동물과 식물에서는 이러한 메타볼리즘이 조금 어떤 식으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주제인 이 제네틱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마무리는 이코시스템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프리디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서는 너무 집요적으로 지금 당장 막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 학생들은 지금 생물 시스템, 특히 아이비 바이올로지에서 요구하는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고 어느 정도 이 흐름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저도 반영해가지고 최대한 필수적인 최수적으로 SLH에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 제가 여기다 담아놔서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DP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막 IB를 시작했다든지 혹은 IB를 이제 막 시작할 예정이라든지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이 DP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초에 우리 몸을 구성해주고 있는 이런 매크로모레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매크로모레큘들이 모여서 어떠한 셀 스트럭처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셀 스트럭처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얘네들은 어떤 메타볼리즘, 즉 물질 대사가 어떤 식으로 화학 반응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3주차까지 배웁니다. 이렇게 3주차까지 배우고 난 다음에 4주차에서는 HL을 선택한 학생들만을 위한 HL 토픽 따로 배웁니다. 왜 도중에 HL 안 섞습니까? 라고 한다면요. HL 토픽은요. 이 토픽 특성상 그 단원에 해당되는 이 토픽에 대한 내용 개념만 알고 있다고 해서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토픽 A, B, C, D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나왔었던 개념들을 인지하고 있어야지 이 H에 대해 H의 개념에 대한 내용을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주차에는 H1 이 코र्스를 위한 토픽들만 따로 최대한 이 바이러스 부분까지 다룬다라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DP2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DP2 친구들 수업하면 할수록 항상 느꼈던 것이 아이들이 쉬운 단어는 기억 잘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사람의 어떤 신경 시스템이나 아니면 우리 몸을 구성해주는 호르몬, 유전학, 이런 거는 너무 어려워해서 저와 수업을 들었던 같이 있었던 친구들조차도 제가 가끔 물어보면 개념에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그런 경우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DP2 친구들을 위해서는 저는 최대한 이렇게 겨울방학 때, 아니, 이렇게 여름방학 때 이런 식으로 뉴럴 시그널링, 이 신경계에서부터 최대한 이 인헤리턴스까지 유전의 이 최대한 이 마지막 부분까지 저는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4주차에도 똑같이 H의 친구들을 위한 이 유전 파트를 집중적으로 저는 공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목표는 최대 효율과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 저는 목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름방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저는 이제 사실 자부심이 있었는 게 아비바우지를 제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느꼈던 것이 정말 이 시장에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걸 너무나도 자주 느꼈고 뼈저리게 느껴서 제가 생각한 이런 커리큘럼 그리고 제가 생각한 이런 학습 관리 시스템을 녹여냈고 당연히 학원 차원에서 그거를 잘 받아주셨어요. 결과가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름 석자, 김민성, 제프 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비 바이오로지의 알파 이제 오메가, 여러분들의 이 아이비 생물학 공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름방학 특강 수업 소개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이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